100억 엔짜리 특허 분쟁 회의실에서 한국 변리사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나카무라 변리사님, 당신은 이 계약서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계세요. 15년간 국제법무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던 나카무라 하루카가 그날 처음으로 당황했어요. 같은 문장인데 한국어로 읽으면 완전히 다른 의미라니. 39살 일본 최고의 변리사는 그 순간 깨달았죠. 지금까지 자신이 한 건 번역이 아니라 왜곡이었다는 걸요. K-팝 좋아하는 조카의 한마디로 시작된 한국어 공부가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언어 너머의 감정을 발견한 일본 변리사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나카무라 하루카입니다. 도쿄 시내 고층 빌딩 32층에서 국제특허 전문 변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39년 인생에서 한 번도 일본어와 영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법률 문서에 감정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계약서는 차갑고 정확해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었어요. 그런데 2년 전 그 악몽 같은 회의가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한국의 거대 IT 기업과 일본 전자회사 간 100억엔 규모의 특허 분쟁이었죠. 회의실에는 양측 변리사 6명과 통역사 2명이 앉아 있었어요.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은 상황에서 한국 측 변리사 이도현 씨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어요. 통역사를 통해 들린 그의 말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계약서 17조 3항에 명시된 조항이 전부인데 왜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런데 그 순간 이도현 씨가 직접 영어로 말했어요. 미스 나카무라, 이 문장을 한국어 원문으로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고개를 저으니 그는 씁쓸하게 웃더군요. 그럼 진짜 의미를 모르시는 거네요. 한국어로는 이 조항이 완전히 다른 뉘앙스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당황했어요. 15년간 국제계약을 다뤄왔는데 언어의 뉘앙스 차이를 놓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아 그 한국어 조항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어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문장이었는데 한글 하나하나가 암호처럼 보였죠. 분명히 통역사는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뭔가 핵심적인 게 빠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치 스테이크의 맛을 글로만 설명 들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도쿄 야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번역이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표면적인 단어 치환에 불과했다는 걸요. 내가 직접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마음을 읽지 않는 한 진짜 소통은 불가능하겠구나.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게 될지 전혀 몰랐어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결심한 진짜 계기는 실은 15살 조카 미사 때문이었어요. 어느 주말 가족 모임에서 미사가 저에게 와서는 눈을 반짝이며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어요. 고모, 이 노래 가사 한번 읽어봐줘요. 방탄소년단의 스프링데이라는 곡이었는데 한국어 가사와 일본어 번역이 나란히 적혀 있었거든요. 미사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이 부분 봐요. 한국어로는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일본어 번역으로는 그리워한다가 되어 있어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직접 부르는 걸 들어보면 그리워한다보다 훨씬 더 간절한 느낌이거든요. 고모가 한국어를 알면 이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어요. 제가 회의실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을 15살 조카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걸요. 언어의 진짜 감정은 번역으로는 절대 전달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미사의 순수한 호기심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신주쿠에 있는 서울 아카데미라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직장인 대상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주 3회 수업이었죠. 수강료만 월 5만 엔이었는데 한 달 점심값보다 비쌌어요.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죠. 첫 수업날 박지윤이라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38살의 한국인 여성 강사였는데 일본에 거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칠판에 쓴 문장이 아직도 기억나요. 한국어는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그때 처음 배운 단어가 드디어였어요. 일본어로는 마침내나 겨우 정도로 번역되지만
한국어의 드디어에는 오랜 기다림과 간절함, 그리고 기쁨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하더군요. 박지윤 선생님이 예문을 들어주셨어요. 드디어 만났네요라고 할 때의 그 설렘과 안도감 말이에요. 수업을 듣다 보니 제가 정말 무모한 도전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K-팝 가사는 그래도 감정적이고 직관적이잖아요. 하지만 법률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첫 번째 과제가 간단한 계약서 문장 번역이었는데 상호 협력한다는 한 문장을 이해하는 데만 30분이 걸렸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존댓말 체계였어요. 일본어에도 경어가 있지만 한국어의 존댓말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계성까지 모두 담고 있었어요. 같은 내용이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였죠. 법률 문서에서도 이런 뉘앙스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좌절하고 또 좌절했지만 그때마다 미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어로 직접 들으면 마음이 울린다는 그 말이요. 저도 언젠가는 한국어로 된 계약서를 보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 상상을 하며 매일 밤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사전을 펼쳐놓고 한 글자씩 따라 쓰면서 말이에요. 어느 금요일 저녁 수업을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도쿄 특유의 갑작스러운 소나기였죠. 급하게 가까운 상가로 뛰어들었는데 그곳이 바로 시노쿠보였어요. 몇 달 전까지는 그냥 지나쳤을 곳인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한 잔이라고 쓰인 작은 술집 간판이었어요. 빨간 네온 사인이 깜빡이면서 빗물에 반사되고 있었죠.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일본어로 하면 그냥 한 잔이지만 한국어의 한 잔에는 뭔가 다른 온기가 담겨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함께 마시며 마음을 나누는 그런 따뜻한 말이에요. 비가 그치길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고향이라고 쓰인 식당, 사랑이라고 쓰인 카페, 친구라고 쓰인 노래방까지. 박지윤 선생님이 수업 때 말씀하신 게 떠올랐죠. 고향은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 역시 이곳에서 마음의 고향 같은 걸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말이에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감정의 세계를 발견하고 있었으니까요. 용기를 내서 설렁탕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저씨가 어서 오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하시더군요. 저도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답했어요. 혼자 앉아 뜨거운 국물을 떠먹는데 옆 테이블 일본인 커플의 대화가 들렸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더군요. 한국 음식은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 마치 누군가 진심으로 돌봐주는 느낌이야. 설렁탕 한 그릇에도 이렇게 정성이 들어있다니. 여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주는 것 같아.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몇 달 전에 저라면 그냥 한국 음식점에서 밥 먹는 일본 커플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와 똑같이 한국의 정서를 느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마치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한국어 노트를 꺼내 오늘 배운 단어들을 정리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한글을 써내려가니 묘한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 작은 동네에서 일본인인 제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한글 간판들이 이제는 낯선 외국 문자가 아니라 친근한 감정의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구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박지윤 선생님이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겠어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몇 년 전 한일 수교 50주년 즈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당시 양국 관계가 많이 어려웠고 일본 내에서도 혐한 시위가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특히 이곳 시노쿠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죠.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를 회상하며 담담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 시절을 겪었어요. 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조심스러웠던 때였죠.
길에서 한국어로 전화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어요. 하지만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그럴수록 더 많은 일본 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오셨다고 하더군요. 정치적 갈등과 개인적 관심은 별개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셨대요. 진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알아보고 싶어서 말이에요. 선생님이 칠판에 쓰신 문장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법적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감정적 연결은 끊지 않아야 한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죠.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법적 분쟁을 다루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가는 일 말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수강생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야마다라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자신도 그 시절 혐한 시위를 직접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신주쿠 거리에서 확성기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봤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분의 딸이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시위를 보고 와서 아빠에게 말했다고 해요. 저 사람들은 정말 한국을 알고 저러는 걸까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 말을 듣고 야마다 씨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갈등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되고 있었던 거죠. 한국어를 배우는 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한국어 노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감정 해석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법률 문서에서도 일상 대화에서도 그 안에 담긴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 저는 단순히 계약서를 번역하는 변리사가 아니라 양국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기다려온 순간이 왔어요. 한국의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AI 칩셋 특허 프로젝트의 메인 담당자로 참여하게 된 거죠. 이번에는 통역사 없이 직접 소통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였습니다. 첫 화상회의가 시작됐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한국 측 변리사들의 얼굴이 기대에 찬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자 한국 측에서 박수까지 쳐주었어요. 이도현 변리사는 정말 많이 늘으셨네요. 이제 진짜 소통할 수 있겠어요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어요. 양측이 공동 개발할 특허의 핵심 조항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허권 공유와 수익 배분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한국 측은 이 부분이 상호 간의 정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협력이라고 강조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정. 이 단어 앞에서 모든 게 흐려졌거든요. 제가 그동안 배운 한국어 단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였어요. 사전을 찾아보니 감정, 정서, 인정, 애정 등으로 나와 있었지만 뭔가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그냥 휴먼 컨시더레이션이나 이모셔널 커넥션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회의 중에 당황한 제 모습을 본 이도현 변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루카 씨, 혹시 정이라는 단어가 어려우시죠?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서로를 향한 깊은 마음이죠.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밤 박지훈 선생님께 급하게 연락드렸어요. 다음 수업에서 정에 대해 물어봤더니 선생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씀하셨어요. 정은 한국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예요. 상대방에 대한 애틋함, 배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연결감을 모두 담고 있죠. 선생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밥을 같이 먹으면 정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 정이 들면 그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죠. 비즈니스 관계라도 정이 있으면 서로를 더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해요. 단순히 좋아한다는 감정을 넘어선 거예요. 수업이 끝날 때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그동안 저는 법률 문서에 감정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고 생각해왔거든요. 계약서는 차갑고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어요.
법률 문서에도 감정은 있었다는 걸요. 계약서 너머로 서로를 걱정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어려울 때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의지, 그런 것들이 모두 정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건 바로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날의 회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정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라는 표현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됐거든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관계를 만들자는 의미였던 거예요. 번역으로는 절대 전달될 수 없는 한국인들의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상사인 타카나시 유스케 파트너가 한국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했거든요. 한국과는 원래 감정이 복잡해서 말이야. 저들은 비즈니스에도 감정을 끌어들이니까 협상이 쉽지 않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왜 반박하지 못했을까? 집에 돌아와서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분명히 제가 경험한 한국인들은 달랐거든요. 이도현 변리사는 항상 정직하고 따뜻했고 박지윤 선생님은 일본에서 살면서도 양국의 문화를 이어주려고 노력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회사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죠. 감정이라는 말 자체가 법률업계에서는 금기어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정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요. 그런데 일주일 후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KLAW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적재산권 전문가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죠. 회사에서는 저를 일본 대표단의 일원으로 파견하기로 했어요. 타카나시 상사는 한국 현지에서 직접 보고 와라라고 하더군요. 콘퍼런스 전날 밤 하네다 공항에서 밤 비행기를 기다리며 그동안의 한국어 수업 노트를 꺼내봤어요. 첫 수업 때 쓴 서툰 한글부터 최근에 정리한 법률 용어들까지 수개월간의 학습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노트를 넘기다가 제가 한국어로 쓴 문장을 발견했어요. 이제 말할 수 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결심이 섰어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단순히 참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배운 한국어로 그리고 제가 느낀 진심으로 양국 사람들과 소통해보고 싶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제가 한국 땅을 밟게 될 거예요. 책상에서만 보던 한국어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게 될 거고요. 떨리면서도 기대됐어요. 과연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게 통할까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느낀 한국에 대한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한글 자음 모음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과연 제가 양국 사이에 진짜 다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어요. 공항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나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답했어요. 직원분이 깜짝 놀라며 웃으시더군요. 지하철에서 옆자리 할머니가 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외국어도 배워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몇 달 전까지는 그냥 외국어 소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들려왔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까지 느껴지더군요. 콘퍼런스 첫날에는 주로 기조연설과 전체 세션이 있었어요. 한국의 지적재산권 발전사에 대한 발표를 들으면서 놀랐어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했거든요.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지적재산권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투자를 늘린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콘퍼런스 둘째 날, 드디어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어요. 한일 공동특허 분쟁 해결 방안 세션에서 양국 전문가들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문제가 된 건 삼성전자와 소니 간의 실제 분쟁 사례였어요. 일본 측은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을 순수하게 법적 의무로 해석했어요. 조항 17조에 명시된 대로 위반 시 계약 금액의 15%를 배상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 측은 이 조항을 상호 신뢰와 배려를 전제로 한 협력 정신으로 봤어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였죠. 통역이 오갈수록 양측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일본 측 대표는 감정을 배제하고 법적 해석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 측은 파트너십의 정신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더군요. 그때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섰어요.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렸지만 또렷하게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온 나카무라 하루카입니다. 지금 양국이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을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200여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죠. 저는 문제가 된 그 조항을 화면에 띄우고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 문장에서 말하는 상호 배려는 일본어의 오모이아리와 비슷하지만 한국어의 정이라는 개념이 더해진 거예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인 거죠.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한쪽이 기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미예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배려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을 바탕으로 한 협력입니다. 일본 측에서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제 설명 후 양측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이도현 변리사는 일본어로 감사하다고 말했고, 일본 측 대표는 서툰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한 통역자가 아니라 양국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션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했지만 저는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너무 떨렸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지하철에서 우연히 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광고를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광고였죠. 몇 달 전에는 의미 모를 한글이었는데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순수한 즐거움과 동심까지 느껴졌거든요. 저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한글 간판들이 이제는 완전히 친숙해져 있었죠.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라고 자연스럽게 주문할 수 있었고, 직원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천만에요라고 답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작은 일상적 소통이 저에게는 큰 성취였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한국어 학원의 마지막 수업 날이 다가왔어요. 박지훈 선생님은 수료식을 겸해서 각자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해보자고 하셨죠. 다른 수강생들이 한 명씩 앞에 나와서 간단한 소개를 했어요. 야마다 씨는 한국 드라마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는다고 했어요. 사토 씨는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어로 일기도 쓴다고 하더군요. 모두들 처음 시작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한국어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하루카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라 감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국어가 제 마음의 일부가 되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어를 통해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정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서 제 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법률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고 그 약속에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한국어라는 언어를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실감했거든요. 법보다 감정이 먼저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계약서에도 마음이 있고 단어에도 정서가 담겨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박지훈 선생님이 제 발표를 듣고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하루카 씨는 정말 한국어의 마음을 이해하셨네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소통 도구를 익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하루카 씨는 이제 진짜 한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혼자 시노쿠보를 걸었어요. 몇 달 전 처음 이곳을 걸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한 잔이라고 쓰인 간판을 보며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을 느꼈고 고향이라는 글자에서는 그리움과 포근함을 느꼈어요. 사랑이라는 글자는 이제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따뜻한 마음까지 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이 언어는 제 안의 감정이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글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감정의 그릇이라는 박지윤 선생님의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도쿄의 특허법률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한국 측과 협업할 때 저는 이제 감정을 조율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법률 조항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다른 일본 변리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달라는 요청도 받고 있어요. 한일 특허 분쟁이 줄어들고 협력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타카나시 상사도 이제는 감정도 비즈니스의 중요한 요소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얼마 전 타카나시 상사가 제게 말했어요. 하루카, 요즘 한국 프로젝트가 훨씬 수월해졌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양국 전문가들을 연결하는 진짜 다리가 된 것 같아요. 번역된 것은 이해일 뿐이지만 느낀 것은 진짜 공감이거든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힌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진짜 보람이에요. 한국어는 제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감정을 읽는 새로운 눈이 되었어요. 정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 저는 인간관계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고 법률도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앞으로도 저는 이 소중한 언어로 양국 사이의 마음을 이어가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하세요.